1999년 아르헨티나 북서부 칠레 국경지대 해발 6,700m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잉카 제국 시절의 소년과 소녀들로 500년간 얼음 속에 보존될 상태였죠. 한 소녀는 웅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 소녀는 이미 미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잉카 제국에서 산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잉카인들은 순수한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아이들을 종교의식에 사용했고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약과 술을 먹였습니다. 이 미라들은 잉카 문명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히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 미라. 그중 늪지대 보그랜드에서 자연적으로 보존된 고대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기원전 8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미라들은 특유의 산성습지 환경 덕분에 피부와 내부 장기까지 훌륭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하나같이 어디가 잘리거나 신체 중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이 미라의 경우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어 독이나 뭉툭한 무기로 여러 번 맞고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그랜드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보그바디라고 하며 보그바디는 고고학적 가치뿐 아니라 인류학적,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남동부의 작은 언덕, 퀘베클리 테페. 거대한 T자형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석주에는 정교한 동물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아직 농사를 짓기 전 11,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돌을 가지고 갈아서 무기를 만들었던 시절인데 이 정교한 조각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약 7,000년 더 오래된 유적지인 퀘베클리 테페. 1994년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 유적지를 처음 발굴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조각 중 인간의 몸이지만 동물의 얼굴을 한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할 때 어떻게 이 거대 유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빙하기 이전 고도화된 문명이 존재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남동부 11,000년 전의 유적 퀘베클리 테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전 돌로 만든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퀘베클리 테페는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잊혀진 문명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 리셋설에 따르면 인류는 여러 차례 대재앙을 겪었고 퀘베클리 테페는 그 중 하나를 기록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늘의 별자리를 따라 배치된 것은 아닐까요? 이 고대 유적이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나 또 다른 리셋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앙인 지구 리셋,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리셋됐을 수 있다는 가설이 많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 때는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리셋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퀘베클리 테페. 그 초고대 유적은 오늘날까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스톤헨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톤헨지는 영국에 위치한 고대 유물로 수천 년 전 세워진 거대한 돌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건축물은 많은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스톤헨지가 왜 세워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왜 옮겨져 세워졌는지, 이 돌들의 쓰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스톤헨지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곳이 천문학적 관측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거나 종교적인 의식 행사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스톤헨지가 지닌 신비한 에너지와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곳이 영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힐링과 육체적인 치유를 위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목적, 덩그러니 세워진 스톤헨지. 비커족, 너 이거 왜 세웠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 미라. 그중 늪지대 보그랜드에서 자연적으로 보존된 고대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기원전 8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미라들은 특유의 산성습지 환경 덕분에 피부와 내부 장기까지 훌륭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이곳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하나같이 어디가 잘리거나 신체 중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이 미라의 경우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어 도끼나 뭉툭한 무기로 여러 번 맞고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그랜드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보그바디라고 하며 보그바디는 고고학적 가치뿐 아니라 인류학적,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루르드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루르드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1858년 베르나데트라는 소녀가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주장한 곳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루르드의 기적 중에는 병이 있는 사람이 루르드의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면 치유됐고, 이는 교회에 의해 검증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앙을 주고 있고,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하러 온다고 합니다. 치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루르드. 많은 이들의 믿음과 치유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들어본 적 없어. 그 사람은 16세기에 살면서 미래를 예언한 걸로 유명한데, 그가 예언한 일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의 예언 중에는 프랑스 혁명 예언, 나폴레옹과 세계대전 예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어. 뭔가 영화나 소설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맞아. 이런 영화들 많이 봤어. 그렇지? 그리고 그 중에는 인류의 종말까지 예언한 것도 있는데 모두가 믿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 지금도 실제 사건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는 논의 중이라고 해. 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미래를 봤던 걸까?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의 명언 중 하나가 국가는 곧 나다 에레닷 제스트 모일 정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그의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1671년에 열린 파티에서는 100명의 요리사와 하인이 준비한 1000가지 이상의 요리가 제공되었고, 불꽃놀이와 연극 공연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또한 루이 14세는 키가 작아서 굽 높은 빨간 신발을 즐겨 신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그는 패션의 선도자였습니다. 남성들의 하이힐과 화려한 가발, 그리고 복잡한 레이스와 자수가 들어간 의상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죠. 베르사유에서는 엄격한 에티켓이 있었는데, 왕이 식사하는 동안 그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 중 누구도 등을 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삶은 그 자체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이면에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스터리 아이언 마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요한 고지대, 신비로운 도시 마추픽추. 이 고대 도시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마추픽추는 15세기 잉카 제국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정교한 건축물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건축 기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상징들, 이 모든 것이 잉카 문명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마추픽추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종교적 의식과 천문학적 관측을 위한 성지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사람들은 왜 이 도시를 갑자기 떠났을까요? 학자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도시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추픽추, 그 미스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언제 풀릴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잉카 문명의 창조신 바라코차의 놀라운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라코차는 세상을 창조한 뒤 처음으로 거인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인들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거인들은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라코차는 결국 거인들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대홍수와 불의 힘으로 거인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 바라코차는 현재의 인류를 흙으로 만들어 다시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잉카의 신화에 따르면 거인들이 남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거대한 돌 유적들은 그들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바라코차와 거인들의 전설, 과연 단순한 신화일지 아니면 지금도 산속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아이 석상. 이 거대한 석상들은 이스터 섬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에베인이 이스터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와 선원들은 섬 곳곳에 서 있는 거대한 돌석상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석상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모아이 석상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세워졌으며 아직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석상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땅 속에 모아이 석상의 몸체가 있다는 사실. 석상의 크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으며 수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만약 존재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그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빌론 지역에서 공중정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유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바빌론 유적지에는 많은 유적이 남아있지만 공중정원의 존재를 확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중정원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나중에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정원이 단지 전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스카 라인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페루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그림들은 지면을 파내어 흙으로 높게 쌓아 만든 엄청난 크기의 그림들로 신비로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나스카 문명의 그림들은 지금까지도 그 신비로운 출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들이 천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곳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이카 지역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돌, 이 돌들에는 과연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 돌들 중에는 공룡과 인간이 함께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고대 인류가 공룡과 공존했던 것처럼 보이죠. 놀랍게도 뇌수술이나 심장 이식처럼 고도로 발전된 의학 기술이 그려진 돌도 있습니다. 고대에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별과 행성을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이미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까요? 이카의 돌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인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인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카의 돌, 정말 고대 유물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1960년대 이카의 돌을 수집한 하비에르 카브레라. 하지만 돌을 제공한 농부들은 나중에 이 돌들을 조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공룡과 인간이 함께 공존했다는 그림은 현대 과학과 맞지 않습니다.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입체현 미경 고배율로 조사한 결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죠. 더군다나 돌 표면의 자연적 산화피막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고 해서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이카의 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돌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돌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인류 전에 누군가가 존재했고 현재보다 더한 기술력과 의술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937년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한 아멜리아 에어하트. 하지만 그녀의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범위한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에어하트와 그녀의 비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인도 가드너 섬에서 한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 남성이라고 했으나 백인 여성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일부 학자들이 99%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시신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골이 일부만 남아있는 이유는 야자집게에게 시신이 분해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유골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 측정 기록만 가지고 추정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에어하트는 마지막 비행 당시 연료 고갈로 가드너 섬에 불시착했고 그녀는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추정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비행기의 행방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971년 비행기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자가 모든 사람을 속였죠. 그의 이름은 D.B. 쿠퍼. 그는 자신의 좌석에 착석한 뒤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쪽지를 본 승무원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러 가죠. 그의 요구 조건은 미국 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행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그것들을 다 D.B. 쿠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다시 이륙한 비행기. 모든 사람들이 조종실에 있고 D.B. 쿠퍼 혼자만 있던 객실 안에서 그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기압이 낮아지고 비행기의 날개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순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풀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목적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후 약 1시간 MH370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탑승자 239명과 함께 말 그대로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비행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인도양의 외딴 섬에서 발견된 일부 잔해물이 MH370의 일부로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비행기 전체는 실종 상태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MH370이 사라졌을까요? 기계적 결함, 납치, 심지어 조종사의 의도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H370 실종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이거 알아?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 항공기나 배가 사라져서 유명한 지역이야. 어디서도 설명을 못해. 그냥 사라져. 어떤 항공기는 비행 중에 갑자기 통신이 끊기고 발견 못해. 그리고 어떤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사라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찾기도 전에 사라져서 밝혀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요즘에도 버뮤다 삼각지대. 여행한 여행객 중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한다는 거야. 사라진 배나 비행기들은 지금 어딜 떠돌고 있을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야. 자틀로프 고개 사건 들어봤어? 러시아 산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이야. 자틀로프 등반대 팀이 있는데 등반 일주일 정도 후에 모두 무사하다고 연락이 왔어. 하지만 복귀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서 구조대가 보내졌는데 발견된 텐트 밖으로 발자국들이 퍼져 있고 팀원들의 옷이 흩어져 있었어. 텐트를 중심으로 등반대 팀을 찾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시체들을 발견했는데 옷이 없는 데다가 이상한 상처가 있었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탐사대 옷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도 검출됐다고 하더라고. 요즘도 자틀로프 고개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아직도 미궁 속에 남아있지. 이게 바로 미스터리한 사건 자틀로프 고개 사건이야. 로어노크 섬 실종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1584년 영국 윌터롤리가 발견하고 존 화이트가 117명의 이주민과 함께 식민지 개척을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식민지의 큰 진척을 위해 떠난 존 화이트는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글자 크로아토아. 그럼 이곳으로 이주했겠구나 생각했겠지만 정착민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유골이라도 나왔을 텐데 어디에서도 핏자국이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착민 117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40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로어노크 정착민 실종 사건입니다. 저 나무에는 신기한 새의 알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이게 뭐지? 아이가 발견한 것은 여성의 해골이었습니다. 누름나무에서 발견된 이 해골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 여성의 신원은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손은 절단되어 있었고 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벨라가 스파이였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그녀가 집시였고 의식의 일환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는가 했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누군가 벽에 누가 누름나무에 벨라를 넣었는가?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다시 한번 사건이 재조명되고 글을 쓴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인적이 드물고 늦은 밤에 쓴 탓에 목격자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녀의 유골마저 사라진 상태라 벨라의 신원과 그녀가 왜 누름나무에 넣어졌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1947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22세의 엘리자베스 쇼트가 무참히 훼손된 채 발견됩니다.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고 허리는 두 부분으로 절단되어 있어 그 잔혹성은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에 블랙달리아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복잡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용의자와 증인을 조사했지만 범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잔혹해서 사람들은 범인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연쇄 살인범일 수도, 유명 인사가 연루되었을 수도, 혹은 정신병자일 수도 있다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UFO 피랍의 대표적인 사건 알라가쉬 4인조 사건.
1976년 여름에 여행을 떠난 네 사람. 매사추세츠의 깊은 산속. 그들은 하늘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체는 하얗게 빛나며 여러 무지개 색으로 바꾸기도 했죠. 신기한 느낌이 어느 순간 공포로 바뀌면서 네 명은 다급히 야영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영지의 모습이었죠. 불은 수치되어 있고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UFO가 맞을까요? 아니면 단지 밤에 본 환영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상상도 못할 거대한 존재들. 네피림. 신도 두려워했던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0세기 초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수상한 유골들. 평범한 인간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뼈들이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고대 문헌에서는 네피림이 땅의 거인들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결합하여 거대한 후손 네피림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온 세계에 공포를 퍼뜨렸다고 하죠.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골들이 발견되었지만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대 유골의 DNA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 남을 운명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11년 영화 걸리버 여행기에서 등장한 소인족.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나요? 2005년 이란 샤다드에서 도굴단이 25cm 크기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라는 갓난아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조사 결과 성인 남자였습니다. 소인족이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1946년에도 샤하드 사막에서 80cm 크기의 집과 문을 가진 소인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은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소인족 전설, 단지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 소인족과 소인구. 본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스코틀랜드 덤버튼에 위치한 오버톤 다리. 이곳에서는 1950년대부터 수십 마리의 개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왜 이 다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다리 근처에서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리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아래에 있는 밍크와 쥐들이 개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 냄새를 쫓다가 실수로 뛰어내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개들이 뛰어내린 지점이 동일하며 고양이나 다른 애완동물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고 오직 애완견들만 투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에서 개들이 자꾸 뛰어내리는 이유,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개들이 투신 자살하는 다리 오버톤교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00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플래넌 제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 3명의 등대지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등대는 아이린 무어 등대. 12월 26일 등대의 공급선이 도착했을 때 등대는 텅 비어 있었죠.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고 마지막 기록은 12월 15일. 하지만 이후 날씨는 온화했는데 등대지기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는 설, 폭풍우에 의한 사고설,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외계 생명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이린 무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숲을 속에서 2살 된 남아와 10개월 된 여아,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둘을 살해한 범인이 바로 아이들의 아버지 매튜 테일러 콜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튜는 아이들을 데리고 멕시코로 떠났고 며칠 뒤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뱀 DNA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데요. 매튜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뱀 DNA를 물려받았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랩틸리언 음모론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랩틸리언, 즉 파충류와 닮은 외계 생명체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과 음모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언 마스크, 철가면을 쓴 채 평생을 갇혀 지낸 수수께끼의 인물,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언 마스크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철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는 주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아이언 마스크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왕족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라고 믿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죠.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고위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아이언 마스크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마스크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악명 높은 3대 악녀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나라의 여후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황후로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을 앞세워 한나라를 통치했죠. 여후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잔혹한 정치적 숙청을 자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나라의 측천무후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로 자신을 황제로 선포해 주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잔혹함으로도 악명이 높았죠. 마지막으로 청나라의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청나라 말기의 권력자로 자신의 아들 동치제와 양자 광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보수적 정책과 음모는 청나라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세 여성은 각자의 시대에서 권력을 추구하며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3대 악녀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명인 양귀비.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 현종을 매료시켰고 그녀를 위해 궁궐에서는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양귀비의 목욕 습관입니다. 양귀비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데 그녀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당 현종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약초로 가득 찬 온천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매일 목욕을 하게 했습니다. 이 온천은 오늘날 화청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양귀비가 사랑한 과일인 용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용안은 매우 귀한 과일이었지만 양귀비의 사랑을 위해 당 현종은 매년 남쪽 지방에서 신선한 용안을 공수해 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양귀비는 당 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당나라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도 여겨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의 위대한 황제 진시황.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대한 성벽인 만리장성을 쌓고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여 교통과 상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문자와 화폐를 통일하여 국가의 일체감을 높인 인물입니다. 죽음 후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테라코타 군사들 만들었는데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진시황, 그의 위대함은 지금도 중국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진시황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최초 중국을 통일한 황제 진시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산시성 진시황릉.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천 개의 테라코타 군사들. 그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을까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진시황릉 내부에는 강처럼 흐르는 수은이 있다고 합니다. 발굴 현장에서 실제로 발견된 높은 수은 농도, 침입자를 막기 위한 독성 함정일까요? 진시황릉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와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었을까요? 진시황릉이 지어질 당시 장인들이 모두 죽어서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장인들이 같이 묻혔다면 중국은 진시황릉에서 나올 수많은 유골 때문에 조사를 망설이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진시황릉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말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불멸. 그는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진시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불사의 비밀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도사와 연금술사들을 불러들였고 심지어 신비로운 동쪽 바다 너머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로장생의 약은 결국 찾지 못했고 진시황제는 기원전 21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썩은 생선과 마지막을 함께한 진시황제는 천하통일을 이뤘지만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시황디 서디fen 시황제사의 지분, 즉 시황제가 죽고 천하가 갈라진다. 결국 진시황제가 죽고 3년 후 진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황제 진시황제의 출생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시황제의 아버지 자초는 왕위 계승에서 멀어져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장사꾼 여부리를 만나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초는 여부리의 도움으로 진나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나라무의 조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조이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아이를 품고 있었을까요? 조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진시황제는 어떻게 중국을 통일하고 위대한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전체 영상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칭기즈칸의 의외의 관습과 생활을 알아볼게. 전설적인 몽골 제국을 건립한 칭기즈칸이란 사람, 얼핏 보면 강한 전사 같지만 생활 속에서는 의외의 면이 많더라고. 우선 칭기즈칸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고 해.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곡가와 시인으로서 고백시와 전통 노래를 작곡했고 몽골의 전통 음악을 지지했던 인물이야. 그리고 칭기즈칸은 술을 좋아했다고 하더라. 신액을 걸러 마시는 등 약술 실력도 뛰어났고 술자리에서는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해. 전쟁에서는 칼을 휘두르지만 술자리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칭기즈칸,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마지막으로 칭기즈칸은 생각보다 섬세한 면도 있었다는 사실. 제국을 통치하는 동안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킨 그는 물과 대자연을 존중했고 씨름과 활쏘기와 같은 민중 스포츠도 즐겼다고 해.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칭기즈칸, 그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 칭기즈칸의 무덤, 그리고 저주, 본명, 보르지긴 태무진, 우리가 아는 이름, 칭기즈칸. 그의 무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수천 명의 군인과 노예들이 무덤을 만들고 무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1년 칭기즈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했지만 이상한 사고와 부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주라도 있는 것처럼 발굴 지역의 탄저병까지 퍼지면서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무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분노가 발굴단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칭기즈칸의 저주, 과연 사실일지 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해. 지금부터 심해에서 살고 있는 심해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귀. 심해 200m 이하에 서식하는 아귀는 머리에 달린 빛나는 미끼를 이용해 먹이를 유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 심해 200에서 2000m 사이에 서식하는 블랙 드래곤 피쉬는 길고 가느다란 몸, 이빨이 날카로우며 발광기관을 가지고 있어 빛을 발합니다. 고블린 상어. 심해 100에서 1200m 사이에 서식하며 특이한 외모와 긴 주둥이로 유명하고 입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바이퍼 피쉬. 1500m에서 서식하며 몸 길이는 60cm로 최대 5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펠리칸 장어. 500에서 3000m 사이의 심해에 살며 매우 큰 입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해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 깊은 곳 거대한 생물 크라켄. 크라켄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해양 괴물입니다. 주로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해역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죠. 크라켄은 그 엄청난 크기로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긴 촉수로 배를 휘감아 바다 속으로 끌고 간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18세기부터 많은 항해자들이 크라켄을 목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크라켄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거대한 오징어를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는 심해. 여러분은 크라켄을 믿으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47만 명이 본 영화 킹콩. 영화 속 킹콩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35년 홍콩에서 발견된 거대 화석,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의 거대한 어금니였습니다. 연구 결과 거대한 유인원의 것으로 밝혀졌고 키는 3m에 몸무게는 200에서 500kg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인원 중 가장 큰 고릴라보다 훨씬 큰 셈이죠. 주로 치아와 턱뼈의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그들의 멸종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가장 유력한 주장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불명확합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킹콩, 알고 보면 10만 년 전 실제로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타닉이 그날 밤 북대서양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고 불침선으로 자랑했습니다.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했으며 호화로운 내부와 최첨단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은 북대서양에서 얼어붙은 빙산과 충돌합니다. 충돌 후 2시간 40분 동안 서서히 침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구명 보트는 충분하지 않았고 구조 작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단순한 해상 재난을 넘어서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와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죠. 1770년 마리는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4세였습니다. 마리는 패션과 미용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1793년 결국 38살의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는 참수 직전 편지글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수 직전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은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슬픔에 빠졌고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되었지만 사건의 배후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주치인 콜레드 머레이는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그가 비밀리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이와 반대로 그의 죽음이 계획된 음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질문들이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리우드의 전설 마릴린 먼로. 1926년 노마 진 모텐슨으로 태어난 그녀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7년 만에 외출 등 히트작들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사생활과 수많은 스캔들. 그러나 그 이면엔 화려함 뒤에 감춰진 고독과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1962년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릴린 먼로, 그녀는 영원한 할리우드의 아이콘이자 그녀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시다. 1962년 8월 5일 그녀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공식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하지만 타살 의혹과 사라진 증거들, 진실은 무엇일까요?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 그들의 비밀이 그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라진 일기와 전화 기록, 감춰진 진실은? 마릴린 먼로의 죽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뉴스 속보입니다. 영국 전원세자비가 전황세자비의 사망 소식으로 세계가 1997년 8월 31일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그녀의 남자친구 도디파에드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 중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려다 알마 터널에서 충돌 사고를 당합니다. 주변에 몰린 파파라치들로 인해 구조작업이 더뎌졌고 프랑스 응급 의료 서비스 SAMU도 20분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한 병원. 결국 다이애나는 그날 사망하고 맙니다. 사고 이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사고 원인이 과속과 운전자의 음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여운을 남기며 그녀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의 패셔니스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패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세련되고 우아하면서 파격적이었습니다. 1981년 다이애나의 결혼식에서 입은 아이보리 실크 테피터 웨딩드레스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94년 복수의 드레스로 알려진 블랙 오픈 숄더 드레스는 다이애나의 패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찰스 왕세자 이외도 사실이 공개된 날 입어서 더욱 주목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캐주얼 패션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넉넉한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주로 깔끔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즐겨 입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패션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세자비의 어떤 패션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3,800m. 여기에 인류가 남긴 가장 미스터리한 유적 중 하나 푸마푼쿠가 있습니다. 이 돌들을 보세요. 마치 레이저로 자른 듯 완벽하게 맞춰진 이 거대한 돌들. 이 모든 게 1500년 전 기술로 가능했을까요? 이 정교한 H자형 블록들 서로 딱 맞게 끼워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무게는 자그마치 수십, 아니 수백 톤.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을 옮기고 조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대인들이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외계 생명체의 도움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푸마푼쿠 근처에는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구해와야 하는데 해발 3,800m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인간이 지은 이 경이로운 유적 푸마푼쿠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운 도시 국가 우르, 특히 지구라트라는 계단식 신전 구조물이 유명하며 기원전 2100년경 우르 삼왕조의 우르남무 왕이 수호신 난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적인 면에서 지혜를 보여주는 지구라트는 앞과 좌우에 3개의 계단이 있으며 성직자들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배수구를 만들어 비가 내릴 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벽에는 물의 수로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지구라트는 진흙과 갈대를 섞어서 진흙격돌을 만들었고 그 후 쌓아 올린 유적지입니다. 학자들은 지구라트 맨 꼭대기가 신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중요한 유물로는 우르 왕의 묘지에서 발견된 금, 은, 보석으로 장식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중요한 유적으로 당시의 뛰어난 건축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녀는 미모와 똑똑함으로 유명했으며 주로 로마인과의 정치적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인들을 매료시켜 이집트의 영토를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능란한 정치적 솜씨로 역사 속에서 여왕으로 기억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9개의 언어까지 잘했다고 하며 멋지고 똑똑한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아닐까요? 클레오파트라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매력에 두 남자가 빠져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명성을 지닌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둘의 첫 만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돌돌 말린 고급 양탄자를 카이사르 앞에서 펼치자 그 안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놀랐지만 곧 그녀의 대담함과 미모에 반하고 맙니다. 이 만남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도록 도왔고 카이사르는 동방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3년 후 카이사르는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안토니우스가 군자금을 얻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눈부신 황금배를 탄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선상 파티에 초대하고 화려한 장식과 사내진미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었던 걸까요? 안토니우스는 원정에서 얻은 땅의 절반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결국 악티움의 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역사의 매혹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죽음의 진실. 그녀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모라마리에 독사를 넣어두고 그 독사에게 자신의 팔을 물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독사로 인해 자살한 것일까? 하지만 의문점이 너무 많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시체에 독약의 증거나 얼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녀가 죽은 밤
어디에서도 독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바다 쪽으로 열린 창이 있었고 모래바 뒤에 독사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반면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무덤을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큰 지진으로 인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그녀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진실은 무엇일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 오늘은 피라미드 건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에서 건설된 웅장한 건축물로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약 20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동력과 재료가 사용되었고 정교한 기술과 계획으로 피라미드를 안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시간은 피라미드의 크기, 모양,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몇십 년에서 몇 배는 걸린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통해 고대 문명의 기술적인 능력과 조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노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고대 이집트의 유산자, 인류의 건축 기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 다들 알고 계시나요? 무덤을 함부로 열어서 저주에 걸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실제로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발굴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저주에 걸려 차례로 죽었다고 전해졌는데 이 이야기는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발굴한 주요 인물 중 대부분은 발굴 후에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16년 후 자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파라오의 저주,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한 매체의 과장이 심했습니다. 후원자 카나본경의 죽음이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모기의 물림과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지 저주와는 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팀의 사망 원인은 저주 때문이 아니라 방사능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한 말이 많지만 대부분 부풀려진 내용이 많으며 실제 이야기는 그 무덤 속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생명체 스핑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핑크스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집트 스핑크스와 그리스 스핑크스, 이 둘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가진 상징적인 조각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기자 데스핑크스가 있으며 파라오 카프레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는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며 신과 파라오의 보호자로 여겨집니다. 또한 지혜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 인간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종종 뱀의 꼬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 스핑크스는 테베 도시를 지키는 수수께끼를 내는 괴물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신화 이야기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녀를 물리치고 테베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좋아한 스핑크스, 그 수수께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인간입니다. 아침은 인생의 초기 단계인 어린 시절을, 낮은 중간 단계인 성인기를, 저녁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나타냅니다. 이 문제를 맞힌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오이디푸스. 그는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를 구했다고 합니다.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풀자 수치심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걸까요?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그의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 바로 오이디푸스. 오이디는 부은, 포즌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이디푸스는 보행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이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몽둥이처럼 부은 발을 가지고 살아온 오이디푸스는 4발로 기어다닌 적도, 지팡이를 짚으며 걸은 적도, 2발로 걷기 위해 노력했던 적도 있었기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답에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 하나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테베 지역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퀴즈. 두 자매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데 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두 번째 퀴즈. 오전에 컸다가 정오에는 다시 작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커지다가 밤에 사라지는 것은? 당신은 이 두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통과를 하겠지만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전승에 따른 스핑크스의 두 가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바닷속.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생명체, 인어. 그들은 정말 존재할까요? 인어 이야기는 고대 항해사들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선원들이 바다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각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인어는 때로는 아름답고 선량한 존재로, 때로는 위험하고 유혹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미스터리한 영상과 사진들이 등장하며 인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인어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바다의 미지의 영역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심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어의 이야기는 과학적 증거와 신화,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우러져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인어, 그들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바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더 많은 미스터리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인어공주를 아름다운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외모로 알고 있지만 고대 문헌과 전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헌에 따르면 인어는 물고기와 인간이 혼합체로 매혹적인 외모 뒤에 숨겨진 흉측한 본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그들은 깊은 바다 속에서 반짝이는 눈과 날카로운 이빨로 어부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해양 전설에는 인어가 배를 난파시키고 그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을 끌어내어 잔인하게 잡아먹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인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물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유혹한 뒤 바다로 끌고 가서 잔인하게 사냥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인어공주의 이미지는 현대에 와서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고대의 인어는 내혹적이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진짜 인어공주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해인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약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호랑이 약과 비슷합니다. 만병통치약, 그것이 바로 해인유즈, 인어의 기름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책 오주연문장전상고에 따르면 인어에서 얻은 기름인 해인유는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정말 인어인지 해양 포유류인지가 문제입니다. 해양 포유류인 주공이나 매너티의 기름이라고 하는 반면 정말 아름다운 인어의 기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어의 기름인 해인유를 약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공을 인어로 착각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혹시킨 전설,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약 9,000년 전 강력한 문명국가였다고 전했죠. 아틀란티스는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국이었으며 대서양 너머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대재앙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역사 속의 실화였을까요? 아니면 플라톤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창조한 이야기였을까요? 많은 탐험가들과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추적해왔습니다. 대서양, 지중해, 심지어 남극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그 누구도 아직 아틀란티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했던 도시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전설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맛집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다미셀입니다. 이곳은 피자의 본고장으로 불리며 신선한 재료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피자가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카고의 로 말라티스 피자리아입니다. 이곳은 딥피시 피자로 유명하며 치즈와 소스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도쿄의 세이린칸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이탈리안 피자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뉴욕의 줄리아너스 피자입니다. 이곳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브루클린의 명소로서 정통 이탈리안 스타일의 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400그라디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오리지널 네오폴리스 피자를 제공하며 심플하면서도 풍성한 맛을 선보입니다. 여행할 때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수제 햄버거 맛집 5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맛집은 뉴욕에 위치한 쉐이크입니다. 이곳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수제 패티와 특별한 소스로 유명하며 뉴욕을 대표하는 햄버거 맛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두 번째는 일본 도쿄의 프레시스 버거입니다. 이곳은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용하여 건강한 햄버거를 제공하고 있어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서울의 브루클린 드 버거 조인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성 가득한 수제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호주 멜버른의 헉스터 버거입니다. 이곳은 정통 미국 스타일의 햄버거를 자랑하며 부드러운 패티와 다양한 토핑으로 손님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의 패티 앤번입니다. 이곳은 풍부한 맛과 품질 높은 재료로 유명하며 독특한 메뉴와 소스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소개된 수제 햄버거 맛집 5곳을 방문해보시면 색다른 맛과 경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 탑5. 발룻. 필리핀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것입니다. 태아 상태의 오리가 그대로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은 양 눈알. 몽골,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전통 음식으로 제공되며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 비호감 음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악어고기. 몇몇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식재료로 사용되지만 고기 특유의 맛과 질감 때문에 비호감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스루스트레밍. 스웨덴에 발효된 청어로 극도로 강한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카수마르주.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생산되는 발효 치즈로 곤충 유충이 들어있어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딸꾹질을 할 때 놀래키면 정말 딸꾹질이 멈출까요? 딸꾹질의 경우 횡격막이 경련하여 일어나게 되는 증상입니다. 들숨과 날숨 과정에서 성대가 다치게 되고 그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놀래키면 멈추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딸꾹질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놀라게 되면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몸의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리셋되면서 횡격막 수축을 막아줍니다. 이 방법으로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설탕 1스푼 먹기, 얼음물 천천히 마시기, 숨 참기, 숟가락으로 혀 자극하기 등 많은 방법이 있으며 각자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건축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잘 알려져 있지. 높이가 대략 828m라고 해. 두 번째는 프랑스의 에펠탑이야. 처음 에펠탑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못했지. 저 철군이 우리 파리를 망치고 있어! 라며 반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축물로 자리 잡게 되었어. 세 번째는 스웨덴의 유카스야르비 얼음 호텔이야. 침대, 식탁, 심지어 컵까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내 온도는 영하 5도를 유지해야 한다네. 그럼 1박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하나로 190만 원 정도 한다고 해. 하루 자는 거 맞지? 헐? 네 번째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가르교야. 고대 로마 시대의 수도 다리인데 아치 형태와 거대한 돌 구조로 고대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지.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야.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여긴 정말 들어가서 보는 걸 추천해.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으로 독특한 디자인과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령의 집 5곳을 소개할게.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이 집은 사라 윈체스터가 남편과 딸의 죽음 이후 계속 확장된 집인데 복잡한 구조의 끝없이 이어지는 방들이 특징이야. 근데 왜 이렇게 집을 크게 지었는 줄 알아? 유령들을 피하기 위해 집을 계속 확장했기 때문이지. 둘째, 아일랜드 버윈 맨션. 이 저택은 한 여자 유령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방문객들은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자주 경험했다고 해. 셋째, 영국 스코틀랜드 해밀턴 궁전. 회색 여인이라고 들어봤어.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조용히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 회색 여인이 나타날 때면 이상한 소리나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다나 봐. 넷째, 호주 시드니 리지즈 호텔. 방문객들이 이상한 소리,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경험을 한 호텔로 유명해. 역시 여름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최고지 않아? CNN이 선정한 7대 괴기 장소에 대해 알려줄게. 첫 번째, 체코 세들레츠 납골당. 이곳에는 약 4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유골이 있다고 해. 최대한 많은 유골을 모아두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인간의 해골과 뼈로 장식되어 있어.
두 번째, 일본 아오키가하라. 이곳은 신비의 숲이자 일명 자살숲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 정말 많은 시체가 이곳에서 발견됐지. 세 번째, 일본 하시마섬.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건물 모두가 노후화되어 폐허가 된 곳이 많아 유신연스러워. 일제 강점기 때는 강제 징용되었던 곳이기도 해. 네 번째, 멕시코 인형의 섬. 섬 곳곳에 인형들이 매달려 있는 곳이야. 근데 이게 부식되면서 점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지. 다섯 번째, 아프리카 아코데세와 주물시장. 이곳은 동물의 사체를 파는 곳이야. 부패 냄새가 심해서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떠난 곳이기도 하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곤지암 정신병원. 대한민국에 있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지금은 철거된 상태야.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는 현대적이면서 전통과 혼합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파리로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는 로맨틱한 도시로서 한국인들에게 여행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하와이로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풍경, 휴양지로서 많은 이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선택됩니다. 네 번째는 대만의 타이베이로 아시아의 대형 도시로서 다양한 음식과 쇼핑,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주의 시드니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아름다운 해변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찾는 최고의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프랑스의 파리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적인 명소들이 많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둘째로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술과 역사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우아한 건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피렌체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셋째로 뉴욕의 맨해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뉴욕의 초현대적인 건물과 중심가의 번화한 모습을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루브르 박물관. 그곳에 특별한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라이빗 투어. 프라이빗 투어는 가이드와 함께하며 폐장 후 진행되는 투어입니다. 1인당 한화 75만 원 정도 하며 이리저리 사람에 치이지 않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프라이빗 투어는 아닙니다. 엄청 큰 루브르 박물관을 나 혼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폐관 이후 진행되는, 그것도 루브르 코퍼레이트 서클회원에게 제공되는 투어 상품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들어가는데 회원은 한화로 약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90분 이용도 있습니다. 가격은 약 1,800만 원이며 혼자 모나리자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켄달 제너가 이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서양의 고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대 페르시아 때 성폭행범과 살인범에게 행해진 형벌, 스카피즘입니다. 스카피즘은 죄인에게 우유와 달콤한 꿀을 강제로 먹입니다. 그리고 꿀을 온몸에 바르고 달달한 향이 나게 만듭니다. 그 후 머리와 팔다리를 나오게 한 후 배 위에 묶어두고 물에 띄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벌레가 꼬이게 되고 나중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벌레가 몸을 갉아먹어서 고통과 간지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몸이 묶여있어 벌레를 내쫓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량의 우유와 꿀을 억지로 마셔 복통을 호소하게 만들고 몸속 수분을 빼앗아 벌레들이 안쪽에서 붙어 갉아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형벌은 하루 이틀이 아닌 평균 2주 정도 호수 위에 방치된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폐혈증 쇼크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며 최악의 서양 고문으로 뽑힙니다. 서양에는 괴기하고 잔인한 고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유럽 쥐 고문이 있습니다. 죄인 배 위에 며칠 굶은 쥐를 올리고 철제 우리에 가둬둡니다. 철제 우리에 열을 가하게 되면 쥐들은 밑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바로 사람의 장기를 파게끔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는 쥐가 가지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팔라리스의 황소가 있습니다. 그 황소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상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 밑에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안에 있던 사람은 단 10분 안에 구워진다고 합니다. 안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황소 입을 통해서 밖으로 울리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도
잔인한 방법의 고문들이 많았으며 죄인에 대한 벌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종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생물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갈로돈입니다. 고대 바다를 지배했던 거대한 포식자로 길이가 최대 18m에 달했습니다. 주로 해양 포유동물을 사냥하였으며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타노보아입니다. 길이가 약 12.8m에 달하는 거대한 뱀으로 크기와 파워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뱀 중 가장 크며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둔클레오스테우스입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강력한 턱과 칼날 같은 이빨을 가졌으며 무시무시한 외모와 턱의 힘으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어의 조상님이자 3억 8천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과거에 존재했으며 오히려 그들의 멸종이 우리에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령의 집 5곳을 소개할게.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이 집은 사라 윈체스터가 남편과 딸의 죽음 이후 계속 확장된 집인데 복잡한 구조의 끝없이 이어지는 방들이 특징이야. 근데 왜 이렇게 집을 크게 지었는 줄 알아? 유령들을 피하기 위해 집을 계속 확장했기 때문이지. 둘째, 아일랜드 버윈 맨션. 이 저택은 한 여자 유령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방문객들은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자주 경험했다고 해. 셋째, 영국 스코틀랜드 해밀턴 궁전. 회색 여인이라고 들어봤어.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조용히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 회색 여인이 나타날 때면 이상한 소리나 차가운 공기를 느낄 수 있다나 봐. 넷째, 호주 시드니 리지즈 호텔. 방문객들이 이상한 소리,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경험을 한 호텔로 유명해. 역시 여름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최고인가 봐. 나 방금 더위 싹 가셨어. 1948년 호주에서 일어난 실화 사건 탐함 슈드에 대해 알려주지. 어느 남자 시체가 바다 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데 너무 멀쩡했다고 해. 급사로 생각하고 부검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 독극물로 인한 독살. 하지만 피해자의 위장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약물과 독극물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지만 이문의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 그 쪽지에는 탐함 슈드라고 적혀있던데 탐함 슈드가 페르시아어로 끝이라는 뜻이라네. 과연 끝이 뜻하는 의미는 뭘까? 이 남자의 정체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지. 이게 바로 탐함 슈드 사건이야. 1888년 런던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는 주로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메리 앤 니콜슨. 1888년 8월 31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로 5명의 여성이 그의 잔혹한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드우즈, 그리고 메리 제인 켈리. 피해자들은 매우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그의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디어보스 편지는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888년에 어둠 속에서 사라진 잭 더 리퍼. 그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atch me when you can. Jack the Ripper.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죠.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이 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어린 딸이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비극에 잠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하나둘씩 집을 떠났죠. 그 후로부터 이 집에선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사라진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집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밤중에 창문 너머로 어린 소녀의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체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혹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캘리포니아의 호텔 델 코로나도,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1892년 케이트 모건이라는 여성이 이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살로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3327호 객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전등이 깜빡이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등 초자연적 현상이 잦은 곳이죠. 호텔 델 코로나도는 마릴린 먼로, 찰리 채플린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찾는 이유, 바로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호텔 델 코로나도의 비밀, 당신도 그 미스터리를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더 많은 미스터리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오키가와라 숲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이끼가 많으며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숲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츠모토 세이초의 소설 파도 탑 때문입니다. 책 속에는 주인공이 이 숲에서 자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일본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오키가와라 숲에서는 자살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종종 이상 현상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나무 뒤에서 어떤 형체를 보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듣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숲이 더욱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기이한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동물이 아무 이유 없이 습격한다거나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은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오키가와라 숲은 여전히 자살숲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살을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칠레 북부의 한 국경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십 마리의 가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지요. 이게 왜 미스터리하냐고요? 수십 마리의 가축에게서는 공통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 부위에 선명하게 난 두 개의 구멍입니다. 그럼 다른 동물에게 물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이상하게도 가축들은 딱 목 부위의 흔적만 있고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살을 뜯은 흔적도, 그렇다고 내장을 먹은 흔적조차 없었죠. 수의사 안드레아 니에토는 이를 보고 우리가 아는 맹수가 죽인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다른 시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추파카브라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추파카브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파카브라, 스페인어로 추파는 빨다, 카브라는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등 날카로운 발톱과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이 생물은 날개도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처음으로 나타난 이 녀석은 염소의 목에 두 개의 이빨 자국을 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이 추파카브라의 소행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현재로는 추파카브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광견병에 걸린 개 또는 코요테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볼리비아에서 추파카브라의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영상을 보니 네티즌들은 두 다리로 달리는 모습과 퓨마보다 덩치가 큰 모습을 보고 추파카브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 촬영 인근에서 알파카 7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알파카 목에 2개의 구멍이 나 있었고 다른 맹수들에게 당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추파카브라, 정말 실존하는 생물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쩌면 무리지어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공룡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테로지노사우루스. 이 공룡은 거대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초식 공룡입니다. 발톱은 나무에서 잎을 긁어내거나 방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상어 이빨 공룡이라 불리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요. 크기와 포악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공룡이었죠. 세 번째는 마소스폰딜루스. 2억 년 전에 살았던 초식 공룡으로 새끼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랐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번째는 스피노사우루스. 물속에서도 생활했던 거대한 육식 공룡으로 긴 주둥이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등에 돈 모양의 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사우룰로푸스. 머리 위에 긴 돌기로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공룡은 무리 지어 다니며 초식을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공룡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정조 그리고 그의 신하 김조순 사이에 있었던 재치 있는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조는 학문을 좋아하고 궁중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즐겼지만 아첨하는 신하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똥을 보고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똥인지 맞춰보라. 대부분의 신하들은 당황하거나 얼버무렸지만 김조순은 재치 있게 똥 냄새를 맡는 척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는 임금의 똥입니다. 어찌 감히 제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조는 이 대답에 크게 웃었고 김조순은 더욱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지혜와 재치가 중요했던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악의 형벌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척사엘입니다. 자신이 살해한 시체를 위해 매달아 놓는 것인데 그 밑에는 죄인을 묻어 위에 있는 시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 시체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뒀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압슬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벽돌이나 널판지를 올린 후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짓밟는 형벌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죄인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은 죄인들은 죽거나 무릎 관절과 다리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하죠. 세 번째는 난장입니다. 이건 죄인을 묶어놓고 때리는 형벌인데 잔인한 것은 발가락을 묶은 후 매달아 놓고 때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발가락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으며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잔혹한 형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의 최대 고문 능지형. 능지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하루에 걸쳐 점진적으로 끊어가는 처벌 방식입니다. 동양에서 사용되었고 중대한 범죄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능지형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뿐 아니라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몸을 수백에서 수천 번 자르며 고통을 줌으로써 사회적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한 점 한 점 뼈와 살을 발라내고 최소 1000번 이상 살을 발라낸다고 합니다. 죄인이 쇼크로 바로 죽으면 안 되기에 아편을 먹여가면서 최대한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형벌은 1905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광서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조선에서는 잔인성이 높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무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가 어떻게 탄생된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도모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모지는 무엇일까요? 도모지는 얼굴에 바르는 종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고문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물을 적셔서 죄인의 얼굴에 붙이는 고문인데 종이가 마르게 되면 코와 입에 달라붙게 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고문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죄인들이 질식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도무지에 이런 탄생 배경이 있었다니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도 홍기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때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의로운 의적 홍길동이 사실은 전국구 악독한 도적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존 인물 홍길동은 극악하고 성격이 냉혹해서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겨 매달았다고 합니다. 중종실록 18권에 따르면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를 거두기가 실로 어렵다.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러놨으면 무려 10년이 넘도록 지역의 세를 거두기 힘들었던 걸까요? 홍길동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1500년도 체포된 홍길동이지만 역사 속 기록에는 체포되었다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80도 다른 실존 인물 홍길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악녀 3인. 이들은 권력과 야망으로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정왕후. 첫 번째는 문정왕후입니다.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어린아들 대신 섭정으로 조선을 지배했죠. 불교 부흥과 정치적 숙청으로 권력을 잡았고 자신의 동생 윤원영을 앞세워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장희빈. 두 번째는 장희빈입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아 남인 세력의 힘을 얻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권력을 탐한 그녀의 야망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그녀는 숙종의 명령으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패비 윤씨. 마지막은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로 연산군의 생모였던 그녀는 성종을 상처 입히는 사건으로 패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적 음모로 인해 사약을 받고 죽었죠. 이처럼 조선 왕실의 권력 다툼은 치열했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